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의 연속 포럼 세 번째 시간, 차별금지법,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 크로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 연속 포럼은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지난 4월 첫 번째 시간에는 포괄적 성교육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권리보장 기본법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6월에는 노동, 성과 재생산이라는 제목으로 노동과 이 기본법을 바탕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차별금지법과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하느라 시작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에는 진영, 이윤리, 노유나 통역사님, 그리고 문자통역에는 김형진, 김주환 통역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통역에 사용되는 어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지향의 한국수어입니다.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재생산, 임신 중지, 결혼.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의 기조 발제와 세 분의 패널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의 나영 대표님께서 차별을 입체로 다루는 방법,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으로 보기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세 번째 포럼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포럼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특히 오늘 자리는 이 기본법이 차별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오늘 차별금지법과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을 연결해보는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본법이 담고 있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어떤 내용이고 또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강조되는지, 그리고 이 법이 그러한 원칙을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결해서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개념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건강, 성적 권리, 재생산 건강, 재생산 권리라는 것이 각각 보장되어야 할 큰 영역들이면서 동시에 이 네 개의 영역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지 법에 명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불평등과 부정의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됩니다. 이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담고 있는 문서가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성재생산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22호인데요. 가장 첫머리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라는 것이 건강에 대한 권리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성건강과 재생산 건강은 오직 국가의 인구관리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인구 집단의 생산성을 관리하고 그것에 해가 될 만한 건강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통제하는 목적에서만 다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쉽게 낙인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처럼 명백하게 차별적인 법이 버젓이 작동을 해왔고 국가는 필요할 때만 필요한 대상에 따라서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이런 시스템에서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라는 것은 권리로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았고 특히 성적 권리는 오히려 금기시되어 오기도 했었던 거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하지만 이 원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권리들은 부차적인 권리가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려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이 일반 논평은 그러한 보장을 위한 요소로 크게 4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용 가능성, 접근 가능성, 수용 가능성, 질 이렇게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원칙으로서 반차별과 평등, 남녀평등 및 젠더 관점, 교차성 및 복합차별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를 볼게요. 이걸 반영해서 이 다시 4가지 요소를 보면 이용 가능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접근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용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이 보장이 되려면 여기 필요한 의료시설, 의약품, 서비스, 또 훈련된 전문 인력, 재화, 정보, 프로그램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물이나 위생시설 이런 것들까지 개인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구애받지 않고 차별적으로 주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 가능성이라는 것은 인종,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성적 소수자 등 집단에 따라서 다른 필요와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런 차이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런 차이를 수용한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이유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은 양질의 그리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최신의 것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2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국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로막는 법이나 정책, 관행 같은 것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고요. 지금 납폐죄가 폐지된 것도 국가의 의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특정 성매개 감염인을 쉽게 범죄화할 수 있는 법조항을 폐지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의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그리고 국가는 그런 서비스나 시설이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함부로 거부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차별이나 낙인, 범죄화로 인해서 비공식적인 비용이 더 부과되게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편견을 담은 정보를 유포한다거나 누구라도 제3자가 아닌 자신의 의사결정과 비밀 보장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법이 전제해왔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자는 낙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 즉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있어서 어디까지 처벌하고 어떤 경우로 허용할 것인가라는 식의 처벌 허용 프레임이라는 것은 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저 가난한 사람이라는 위치에 또 다른 사회경제적 여건을 다양하게 넣어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처벌을 받지 않은 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건강과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넘어갈게요. 국가의 위치 역시 권리에 대한 자격을 선별해온 판단자의 위치에서 이런 권리들을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 주체로서 바꿔야 되겠고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거 재생산 권리를 통제하면서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방이나 처벌이나 신고, 지원을 고려하는 식의 법을 넘어서 권리 보장의 원칙과 국가, 지자체, 관련 시설과 기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정한 요건에 따라서 혹은 인구 집단에 따라서 단순히 권리의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교차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따른 각기 다른 위치들을 또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은 이런 원칙과 방향을 각 장에서 담고 있고요. 이에 관해서 국가와 지자체, 또 각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할 사항, 관련 시설이나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의무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가령 1장 총칙의 제1조를 보시면 이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법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2장 2조 기본 이념에서는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국가와 사회 역할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5조에서는 그 원칙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이 원칙은 이 법의 모든 조항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권리를 자세하게 다룬다면 굉장히 많겠지만 이 법에서는 특히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장 볼게요. 여기서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권리의 내용에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 법의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성적 즐거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욕구나 만족에 관한 문제로만 여겨져 왔지만 이 법에서 성적 즐거움을 권리의 내용으로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차별, 강요, 폭력, 낙인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것을 개인의 권리로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 즐거움이라는 것이 매우 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추구되어 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즐거움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위력 관계, 또 정보나 자원에 대한 접근성, 관련 교육과 같은 것들이 개인의 권리이자 또 국가의 의무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평등한 관계와 권리의 실현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 즐거움을 사회경제적 자원과 구조적 차별에 관한 문제로서 접근하지 않고 오직 개인 간 피해와 가해의 문제로만 다룸으로써 개별법에서 예방, 처벌, 신고, 선별적인 지원 방식만을 규정해온 지금까지의 법과 정책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런 원칙에 따라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범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누구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아니다 라는 것을 목록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범주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를 교차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신체의 자유와 자율적 결정에 관한 권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는 어떠한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고 그에 따라서 무엇이 평등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고 어떠한 자원의 제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신체의 자유와 자율적 결정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내용도 제3자 개입 금지라는 것을 단지 명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여기에 연동되는 권리, 그리고 고용, 노동, 교육, 관련 시설 같은 차원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통합적으로 이제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이제 각 조항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장 월경 같은 경우에 이런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고 이때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 언어, 성별 같은 사회적인 여건들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신체 기능을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나 인터섹스 같은
법적 성별이 여성이 아닌 사람도 월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마찬가지로 월경 부분에서도 모든 사람을 권리 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피임 부분에서도 이런 원칙에 따라서 여성에게만 피임의 사용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나 소득 수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조항들을 앞으로 다른 법과 제도에서 반영한다면 다른 나라에서처럼 피임 약제나 연구에 관한 비용을 건강보험의 보장 항목으로 보장하는 그런 포함하는 방향으로 또 다른 법과 제도를 바꾸는 방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도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중요한 영역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의 상담 부분에서도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지위,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관련 기관과 상담 인력의 교육 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역과 지원 인력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많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단지 통역과 지원을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통번역과 관련 지원에 있어서도 편견과 낙인이 반영되지 않도록 통번역자와 활동 지원 인력에게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9장의 포괄적 성교육, 10장 상담과 상담기관, 11장 통역 등 지원 인력, 12장 의료인과 의료기관, 13장 일터, 14장 교육기관, 15장 보호복지시설 등에서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의 내용에서 모두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 책자에는 이 법의 모토로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폐지를 넘어 권리를 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벌받지 않을 권리,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선별적으로 자격을 증명하고 지원받을 권리, 이런 수준의 권리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국가의 그 책임을 요구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의 필수적인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이 이제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통해서 실현된다면 이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의 방향도 더욱 힘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평등법과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계속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 마치겠습니다. 네, 나영미 발제를 통해서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조 발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도 안 하고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네요. 사회를 맡은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의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기조 발제 이어 들어보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모홍 공동집행위원장님께서 평등을 그리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 차별금지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기조 발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모홍이라고 하고요. 오늘 차별금지법과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 두 가지 기본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인데요. 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그 권리가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를 만들 것인지 제시하고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차별금지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냥 서로 존중하자, 그다음에 서로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딱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꼭 드는 이야기들은 아닌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 처한 차별의 현실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실 모든 반차별 법제, 이 기본법을 포함해서 차별금지법까지 이 반차별 법제에 기본이 되는 게 세계인권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1조에 평등의 원칙이 사실 선언되어 있고 이 가치를 부정한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사실 이제 평등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추상적인 가치는 이제 지향을 하는데 차별 금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것이 과도하다 이런 이제 여론이 크게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세계인권 선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차별 금지 원칙이기도 합니다. 왜일지 한국 사회가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실 그 추상적인 합리적인 시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각기 다른 위치에 놓여져 있고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필요와 욕구를 가진 사람인지 사실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평등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이 구체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사실 사회적 경험 속에서 이 차별금지 원칙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없이는 사실 이제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런 이제 평등권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 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이 바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잘 나가고 있겠죠? 네. 이 차별금지법의 사실 기본 구조를 보면요. 차별금지법의 기본 구조를 보면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 4가지 정도의 이제 원칙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입체적인 도구로서 차별의 개념을 제시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차별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정한 토대가 필요한가를 제시하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3가지 이 모든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선 첫 번째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차별금지법이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 사회를 통해서 보편적인 차별금지 원칙을 담고 있는 법이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선언하는 법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사실은 어떤 성재생산 권리를 포함해서 사실 어떤 권리로부터 이제 누군가가 특정한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분리되거나 배제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흔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매한 차별금지 사유, 논쟁이 되는 차별금지 사유는 빼고 아주 결정적이고 필수적이고 중요한 차별금지 사유만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 사유 논쟁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쉐어에 함께하고 있는 유민님께서 이 기본법과 차별금지법의 공통 키워드로 꼽아주신 것이 이제 존재의 입체성과 권리 입체성을 보여주는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차별금지법 안에서는 이 차별금지 사유가 이 두 가지 차원의 입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법 안에서도 이제 성재생산 권리가 그리고 건강에 실현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특정한 시민의 정체성이나 삶이 공적 영역에서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차별금지의 원칙이 발휘가 되어야 하는 건 거죠. 왜냐? 어떤 특정한 사람들 혹은 특정한 정체성, 특정한 집단을 계속 차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에 굉장히 그건 차별금지 원칙에 의해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사회적 원칙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 금지의 언어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이제 같은 장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을 제시해주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차별금지법이 여태까지는 이제 성소수자를 위한 법, 혹은 특정한 집단을 위한 법 이렇게 이제 인식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법이 나를 위한 법이다. 차별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회적 주체들이 많이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별금지 사유를 여성, 이주민, 비정규직, 우리가 흔히 사회적 소수자라고 불리는 이제 특정한 집단이나 이제 정체성을 지칭하는 범주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범주나 정체성 자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성재생산 권리 혹은 성재생산 건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 권리가 이를테면 한국 사회에서는 가임기에 있는 혹은 재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위한 권리라고 사실 이제 포장되어 왔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제 여성에 대한 이제 성재생산 권리가 이제 사실 보호라고 하는 명목 아래 이제 통제되어 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별금지 사유는 이렇게 특정한 집단에게 혹은 특정한 범주에게 이제 권리를 이제 주는 차별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소수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취약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가, 사실 이것을 이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법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성재생산 기본권을 위해서 일터 이런 이제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실제로는 여성에게만 이 재생산 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되게 이렇게 이 근로 조건이 열악한 사실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재생산 권리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남성에게도 어떤 종류의 차별과 그다음에 괴롭힘,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더 적대적인 고용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재생산 권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편적인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을 떠나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이제 보편적인 권리로 만들 것인가를 사실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제 성별이라고 하는 차별금지 사유에 의한 차별이 더 폭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본법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교차성이 사실 이제 차별금지 사유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차별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 차별의 구조가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이제 사실 기본법과 차별금지법의 아주 공통적인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관련된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담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원칙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이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이제 자리들에서 다른 자리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에 첫 번째 이야기한 이제 차별금지 사유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차별금지법의 사실 이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이제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문제 제기해왔던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축적된 차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포괄적이고 확대된 개념, 그리고 이제 차별의 양상,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배울 수 있는 이제 개념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차별, 임신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뽑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임신 출산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채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간접 차별, 그리고 이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거나 이제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괴롭힘, 이런 것들이 사실 차별의 새로운 개념들에 이제 포함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피해자의 경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법에서 이제 교육뿐만 아니고 이제 고용 영역,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필수적인 일상 영역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나 혹은 차별의 당사자가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의 삶에서 어떤 영역이 이제 필수적인가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차별을 문제제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이제 불이익받을까봐, 그리고 내가 경험한 차별이 별다르게 해소되지 않을까봐 이런 우려들을 가지고 이제 말하기를 멈추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차별적인 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토대로서 불이익조치 금지라고 하는 조항과 그 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차별의 행위자에게 더 분배하는 방식의 조항들을 담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과 기본법의 가장 큰 비전이자 전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이런 차별을 사실은 해소하고 피해자 혹은 차별의 당사자가 이제 그 이전에 차별이 없었던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 이제 법안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구체적인 구제에 대해서도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법이 이제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개개인의 구제에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구제와 그 다음에 변화의 방향을 찾아가는 사례들의 축적을 통해서 어떻게 차별적인 구조나 반응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런 이제 변화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쪼개진 권리 혹은 이제 구획된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관행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중요한 이제 법의 핵심으로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모두 다 실행할 책임을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와 지자체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선거진상 권리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것이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권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권리와 평등의 개념을 이제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평등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보편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차별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사실 의회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선 어떤 것이 차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고 인식하고 이것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시민건강연구소 김세롬입니다. 시작해도 되는 거죠? 네, 제 슬라이드가 첫 페이지가 아니라 두 번째 페이지가 있는데 앞으로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요번 행사 포스터를 추석 때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 뜬 보름달을 저도 구현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예쁘게는 안 되더라고요. 슬라이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주제는 보건의료 현장과 성재생산 건강기본법과 차별금지법을 연결해서 이제 패널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방금 설명을 다 들으셨듯이 하나만 생각해도 막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 와중에,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사실, 발제를 준비하기 전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마감이 다가오고 그래서 열심히 제가 고민해본 내용을 공유해드리는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띄워져 있는 UN 여성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슬라이드예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았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다니 황당하지만 뜯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성별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여기부터 외워야 돼요. 구분, 배제,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그러니까 온갖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권리와 근원적 자유에 대한, 여기도 외울까 말까 약간 고민이 되죠. 인정, 향유, 행사를 이제 손상, 무효화할 목적을 가지거나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모든 행위,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 목적이 없었는데, 나에게는 그런 목적이 없었는데 어떤 구분, 배제, 제약으로 인해서 차별이 발생하는 효과를 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다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보건의료 현장과 관련해서 관련이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실 유엔 여성이 설명하는 차별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써있지만 대부분의 차별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겠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차별인데, 이거를 방금 우리가 외웠던 구분, 배제, 제약,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특혜,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성대세상 건강은 어디 갔죠?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 사례들의 내용을 성과 재생산 건강 영역에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던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례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분이죠. 그 구분은 어떻게 차별이 되죠? 이제 어떤 부분은 차별이 아닌 부분일 것이고, 어떤 부분은 차별이 되는 부분일 텐데요. 사실 보건의료 현장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편의상 혹은 그 당사자들의 좋음, 복리를 위해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산부인과에 가는 걸로 되어 있고 남성들은 비뇨기과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트랜스젠더는 어느 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분류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두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의료 필요가 있었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의사나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별적인 결과와 효과를 낳고 있는 셈인데요. 이제 이걸 조금 더 넓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백신 소아과에서 맞으신 분들 많이 계셨나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이제 소아과에서 맞으면 뽀로로 스피커를 붙여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셔서 어른도 가면 소아과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셨었는데, 어린이들은 소아과에 가야 하고 성인은 내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어떤 케이스 리포트 중에 굉장히 병원을 많이 다녀야 했던 어떤 남성이 소아과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성인이 돼서 내과에 가니까 못 견디겠는 건 거죠. 그래서 원래 소아과가 좋아서 소아과로 가고 싶은데 그거를 민간보험이 당신은 성인인데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우리는 돈을 대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돼서 그게 정당하냐 하지 않냐 이런 디베이트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사자의 필요와 존엄에 맞춰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리주의적으로 편리를 위해, 효율을 위해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구분은 거기에 가 있는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함정인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가 중병이 아닐 때 외래진료소에 가면 순서대로 진료를 보죠. 물론 예약을 한 사람은 더 일찍 올 수도 있지만 순서대로 보지만 응급실에 가면 순서가 완전 뒤바뀝니다. 중증인 사람들을 먼저 보게 되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정당하다는 것,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굉장히 정당한 구분과 정당하지 않은 구분을 잘 가려내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차별이고 어떤 게 차별이 아닌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몇 분이나 썼죠?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환자분들은 오시면 차트를 보실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차트에는 환자들이 상상하지 않는 것들이 적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별 3개가 크게 그려져 있는 차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는 진상이다, 조심해야 된다, 말 잘못하면 소리 지른다, 혹은 그런 이렇게 은밀한 이런 것들도 있고, 의료급여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 그냥 구분하는 것 자체는 차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의료급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급여 서비스를 아예 제한하지 않는다거나 본인이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CT 검사는 아예 그냥 내질 않는다거나 이거는 차별이죠. 이제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부당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발생한 차별. 하지만 그거를 환자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있던 대학 병원에서는 뭔가 이렇게 특수한 기호가 붙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오너가의 가족들.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대우를 하게 되는 그런 특혜에 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구분과 정당하지 않은 구분 모두가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나, 슬라이드가 안 넘어갔네요. 네,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구분도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네,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구분은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가 섞여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 보건의료 현장에서 배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배제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무엇을 가지고 배제하는지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제되는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에 따른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급여 일수 제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원을 365번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매일 그렇게 병원을 가는 사람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양병원에 1년 내내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다른 병원의 진료를 보시려면 그 급여 일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과도 가고 소아과도 가면 이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입원해 있으면 그게 1일이죠.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면 그게 또 1일 추가가 돼요.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무제한이거든요. 급여 일수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65일 제한이 있어서 이거를 365일을 넘겨서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청을 해서. 명백한 자격 조건에 의한 의료 서비스에서의 배제죠. 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서비스 배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혼 여성들은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제되는 거고, 이제 산부인과 학회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니 임신 중지를 거부하겠다. 이 서비스를 배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페임 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만화가 나오는데요. 만화를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필리핀에 갔던 웹툰 작가가 이제 설사 증상으로 한밤중에 응급실에 갔는데 한쪽 구석에 피를 흘리면서 가쁜 숨을 쉬는 이 엄마와 아이가 있는데 진료를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거는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사가 돈이 없어요 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아서 너무 놀랬다는 이야기였죠. 이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대체로 이제 아주 높은 의료비를 내지 않고도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제 값비싼 의료비로 인해서 의료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종류의 제약이 발생하고, 우리가 뭐 평소에 돈 없으면 진료 좀 덜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강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약 역시 차별의 한 종류라는 거를 알게 되는 셈이죠. 뭐 이 외에도 제약으로 인한 차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장애친화 산부인과인데 진입로가 계단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 설치가 안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경험했듯이 글로벌 백신 접종 불평등, 자원 제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평등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제약이고 건강권에서의 차별이죠. 그리고 한국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것도 아니었죠. 이제 이주민이라거나 임산부라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아직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장애인과 이주민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지 않아서 제대로 접종을 못한 것도 차별이지만,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서는 작년 이제 그 말부터 의료인 임산부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맞췄거든요. 근데 그런 안내를 안 하고 허가 범위를 넓히지 않고, 이런 것도 임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명목의 차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거구나 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혜인데요. 조금만 이야기하면, 이제 이게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특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먹어야 하는 타미플루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의사들이,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의사들이 타미플루를 처방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부족했을 때를 대비해서. 왜냐면 내 가족을 보호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그거는 명백한 차별이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백신이 남았을 때 우리 가족 먼저 맞추고, 그 병원에서 가까운 사람들 먼저 맞고, 내가 아는 교수 불러다가 맞추고, 이런 특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밖으로 알려져 있지도 않지만 굉장히 체계적인 차별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보건의료 현장에서 이렇게 구분과 배제와 제약과 특혜가 너무나 많으면서 이런 기본법들이 제정된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조금 막연하기도 하고 이제 현실이 황당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최근의 사회 논의를 보면 저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그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 성재생산 건강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패널로 이제 토론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 이 용어를 제가 배우고 공부를 할 때는 도대체 이게 한국에서 언제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아직 발의도 되지 않기는 했지만 발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2021년에 열렸고, 이제 법 안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실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원 이런 정책을 하는 데들에서는 성재생산 건강을 아직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성재생산 건강까지 갈 것도 없이 모성 건강을 여성 중심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내 권리를 알고 차별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의료 현장에서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의사들도 환자에게 매일매일 대화를 하면서 영향을 받고 상호작용하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그래서 법 외에도 규범과 문화까지 다 같이 바꿔내야 된다라고 썼는데요. 이제 법률로 이제 명문화가 되면 우리가 이게 법에 있는 규범이에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힘이 세지고, 사실 의사들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법은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법이 생기면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범생들이거든요, 대체로. 네. 그래서 일단은 명문화하고
법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교육도 하고 인증평가도 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생각하면 의사들은 차별금지와 성재생산 건강에 굉장히 강력한 옹호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환자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그 세계의사회가 1981년에 선언을 합니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병원에 입원하시면 붙어있는 환자 권리 정전? 그게 대체로 이 81년에 세계의사회가 리스본에서 한 선언을 번역한 내용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2017년에 똑같이 그 세계의사회가 어떤 성명을 발표했는데 의료 전문가가 되는 데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배경에는 성소수자가 의사가 될 수 있느냐, 장애인이 의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 성소수자인 사람이 의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지원을 해서 일반 인구 집단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비율만큼 성소수자가 있는 비율만큼 의사도 거기에 따라가야 온당하다 이런 이제 논의까지가 되었던 이제 회의였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슬라이드 열어주시면 그냥 제 일기장 같은 건데요. 너무 의료 현장에 만연한 공기와도 같은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깨닫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공부와 고민이 필요하고, 사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말 더 많은 노력들과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자리가 있었으니 존엄과 평등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의료는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님의 보건의료 현장에서 비차별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보건의료 현장에서 특별히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이유를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어서 두 분의 패널 말씀이 남았는데요. 네, 두 분은 제가 한 번에 소개드리고 두 번째 분하고 세 번째 분하고 중간에 사회자 멘트 없이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하시고 이전에 이주민 방송에서 대표를 하셨던 정혜실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차별에 놓인 이주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를 바꿀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널은요. 시민 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의 안영신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평등을 부르는 제도에서의 호명과 그 바탕이 되는 언어의 힘에 대한 내용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제를 맡은 정혜실입니다. 앞에 성재생산 권리에 관한 기본법하고 차별금지법을 이제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주 여성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복잡하게 이 법들이 적용되기가 어려운가, 그래서 앞에 그 두 법이 있어야만 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주 여성 중에 이제 난민이나 유학생, 다양한 동포 이렇게 분들이 계시는데, 배제하고 오늘은 포커스를 좀 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노동, 그래서 고용의 형태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명이 다릅니다.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이주 노동자 여성. 결혼 이주민으로서 여성은 출산이 강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의 권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출산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되어야 되는데요. 임신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출입국 관리를 하는 그 비자라는 제도 안에서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결혼 이주 여성에게는 출산을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혼의 진정성,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하라. 근데 뭘로 증명하냐? 아이를 낳았느냐, 낳지 않았느냐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자 연장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 그리고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출산이 압력으로 작동을 해서, 사실 그렇다면 불임 상태에 있거나 그리고 임신하고 싶지 않은 가족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순서가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그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출산이 한쪽에선 강요되고 있는데요. 한쪽에선 출산의 권리 자체가 무시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로 온 이주 여성입니다. 이 여성들이 노동을 하러 왔는데 나이가 젊잖아요. 그리고 가임기 여성들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 여성들이 노동하는 사람으로서는 인정하되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고용이 가능한가? 그것이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명이 다른 이 두 여성들이 어떻게 대조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의 가임기 여성들이 대부분 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연애도 하고 또 결혼했는데 두 부부가 같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임신의 가능성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서 그 결과물로서 임신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좋은데요. 저는 캄보디아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가까이서 지켜볼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주로 이제 문제가 임금 체불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다면 여성의 몸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이야기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사실 그 문제는 오랫동안 있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서서 연애와 결혼이란 제도 속에서 이미 임신이 가능한 몸인데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에 노동 현장에서 사업주는 낙태를 권유합니다. 자, 우리나라처럼 낙태금지법으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 나라에서 서슴없이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는 노동하는 몸이어야 되지 네가 출산하는 몸은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태를 권유하거나 낳겠다면 무급휴가로 너희 나라 가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는 몇몇 케이스들이 이제 결국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다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일터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 여성의 몸이 노동기계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플 수가 없습니다. 노동하는 이주 여성들은. 그래서 아플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사람인데 노동의 강도가 그렇게 세고, 그리고 아무리 젊은 몸이 와서 건강한 몸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해도 그 농업, 특히 노동에서는 자궁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궁뿐만 아니라 방광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무 시간에 화장실을 못 가게 합니다. 일의 그 흐름이 깨진다고. 그래서 화장실을 막 못 가서 참다 보면 이게 방광염이 되는데요. 이 방광염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점점 심해져서 신장염으로까지 가서 오줌줄을 차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의료 지원을 했던 그 사례 중에 하나는 임신 9개월처럼 배가 이렇게 부풀러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까 안에 혹이 자라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 9개월처럼 보일 정도로 자라도록 뭐 했나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그 혹을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떼어내고 그리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혹 속에
난소암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9개월 될 동안 혹이 자라는 동안 왜 이주 여성은 이렇게 진료를 받지 못했을까?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프다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나는 병자 필요 없다. 돌아가라. 이 소리가 나올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 병을 키운 케이스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어도 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아프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노동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뭐 진료를 하루 받으면 일당을 10만 원을 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가 아파 약이나 먹어 뭐 이런 식의 아무 약이나 막 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노동하는 이주 여성을 그 아플 수 없는 몸으로 만들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0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농촌 이주 노동자들이 의료를 제대로 이렇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비율이 62%나 되어서요. 내국인의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그 어이없게도 제도적으로 의료보험을 지역 의료보험을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사업주가 농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5인 이하 사업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후보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 상황에서 지역 의료를 강제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보험이 밀리면 강제 출국시키겠다. 이런 협박을 통해서 의료보험을 의무화한 게 최근의 일입니다. 근데 의료보험비가 13만 원이 넘습니다. 직장 후보를 내면 8만 원이면 될 것을 의료보험을 지역에 가입시켜서 노동자인데 고용된 사람인데 13만 원이 넘게 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13만 원 많지 않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뒤에 주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주거 비용으로 또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월급에서 떼입니다. 퇴직금으로 삼성보험에 납부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도 심지어 걷습니다. 국민이라고 취급도 안 하면서. 그리고서 의료보험을 또 13만 원을 걷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서 도대체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내야 되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정부는 먹튀다, 의료 먹튀다 이런 식의 언론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주 노동자들 다 의무 가입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보다시피 의료 혜택이라고는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거입니다. 이거보다 더 열악한 주거, 심지어 뭐 유교 피난난 상태도 아닌데 막 나무로 허름하게 지어진 화장실 등등의 사진이 많지만 그런 것들 너무 보여주는 것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기 싫어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의 비닐하우스를 가져왔습니다. 주거가 강요됩니다. 기숙사에 머물러야 하죠. 이주 노동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월급에서 내 돈으로 빌라라도 빌리겠다,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겠다 그런 게 허용해주는 사업주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 숙소라는 것이 공장 내에 있는 숙소일 경우도 있지만 농업 노동자 같은 경우는 논밭에 허허 벌판에 논두렁 위에 기숙사를 세워놓고 화장실을 거기다 세워놓고 쓰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전기 제대로 공급 안 되는 한겨울 추위에 포천에서 한 여성이 사망을 합니다. 방에 열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에서 죽은 것이죠. 사인은 강경화라고 우기고 있지만 실제 강경화가 악화되도록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앞서의 그런 상황이 플러스 주거라는 열악한 상황이 같이 작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기본적인 월급에서 주거 비용으로 15만 원, 30만 원, 많게는 뭐 40만 원까지 걷는 악덕 사업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주에게 허용한 것이 법무부 지침입니다. 고용허가제에서 또 그거를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요된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이주 여성들이 자기 몸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심지어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어서 삽을 파서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래프에서 보면 숙소가 농업 위주 노동자들 36.7%가 패널이나 컨테이너라고 하는데요. 컨테이너도 이게 뭐 제대로 된 뭐 난방이 되는 컨테이너들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한여름 비닐하우스에 있으면 농사 짓는 사람들도 힘든데 그것이 숙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냉난방이 제대로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사실 사망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자체들이나 정부가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 그 캄보디아 이주 여성의 사망 사건이 다시 이주 노동자의 그런 주거 문제에 포커싱이 되면서 그나마 개선의 의지가 보이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시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주는 자기가 빌려놓은 빌라에서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래서 건너방에는 사업주가 있고 작은 방에는 뭐 이주 여성이 있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됩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위기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여성은 잘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 머물고 나의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사업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허름한 잠금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기숙사에 사업주가 자꾸 우는 거죠. 와서 방문 앞에 서 있습니다. 두드립니다. 제가 녹음된 많은 그 핸드폰으로 녹음된 소리를 듣고 있으면 너무 끔찍해서 듣기가 싫어요. 그런 상황에서 젊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됩니다. 한국여성연합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31% 정도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경험이 있고 피해는 17.7%로 나타나고 있고 가해자 중에 88.9%는 사장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지 여성에서 당하는 문제거나 그렇게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닌 거죠. 고용이라는 구조 안에서 고용 허가제라는 제도 안에서 이주 여성이 놓인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성에 대한 몸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결국 고용상의 차별, 근로기준법을 예외로 적용해서 휴가와 휴게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정당한 자기 몸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주거의 자유가 없다든지 그래서 주거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장들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든지 또 그 질병을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출산과 관련된 아까 난소암의 사례처럼 미래의 자기의 출산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한 권리가 있다면 우린 출산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리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엔은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권고하냐면 앞에 사례를 쭉 듣다 보면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있고 또 사업주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지만 그건 또 위력에 의한 관계가 있고 그런데 또 의료제도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제도 속에서 과도한 의료보험을 내지만 정작 진료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로 이야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봤을 때 이주 여성 노동자가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출신 국적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인종적 차별의 어떤 표면적 드러남만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그 차별들이 이주 여성들을 더 성적 권리와 재생산의 권리를 그리고 자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결합권 제가 막 혼자 말을 해가지고 결혼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 그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문화 가족이라는 명명 안에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와 함께 가족을 이루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혈연 중심의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지금 다문화 가족 제도를 만들어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난민 부부라든지 이주 노동자 부부라든지 유학생 부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외국인 부부 또는 동포 부부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결합권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거를 어떤 제도의 지원 정책에서 생각조차 안 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여성이면 가질 수 있는, 이건 남성의 권리이기도 하죠. 부부로서 서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이 이주민의 어떤 그런 삶을 굉장히 배제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의 노동의 현장이 항상 자발적인 형태로 들어오는 고용허가제만이 아니라 인신매매 형태의 성노동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태국 마사지 업소에 강제로 취업한 이제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신매매 문제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성적 그 행위를 해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언론 프레임이나 정부는 불법 체류라고 하는 그거에 이제 프레임을 짜서 이주 여성이 어떻게 몸의 침해를 받고 인신매매에 대해서 구속되어서 감금되어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 조치, 특히 미등록 이주 여성에게 특히 그런 권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사유를 보면 제가 적다가 보니까요, 이주 여성의 이 차별금지 사유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적다 보니. 이게 빠질 게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적 지향 부분은 이주 여성이 무슨 그런데 이주 여성들 중에도 성적 지향이 레즈비언인 경우도 있고 트랜스젠더인 경우도 있어요. 남성이 또 트랜스젠더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포괄적 금지 사유를 다 적용하지 않고 단지 이주민이어서 인종차별이야 라고만 정의하면은 구제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여성들의 몸 자체가 그렇게, 그리고 여성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그렇게 한 가지이기만은 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의 발제문을 제가 미리 읽고 느낀 것은 사실 처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한 15년, 16년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막 그것만 눈앞에 막 있다가 성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기본법을 보니 이게 또 포괄적이지 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기본법으로 하지만 사실은 또 여성의 몸에 관한 더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그런 것들이 마련되려면 역시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기본법이 있어야 이게 보충적으로 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아까 이제 목님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얘기하면 성소수자 이주민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오늘의 사례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지금 그 이주 여성이라고 제가 명명해서 그렇지 이 벌어지는 많은 차별들을 또 여성만 집어넣어서도 되게 해당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일터에서 지금 위력에 의해서 또는 일터에서 내가 출산을 한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빼앗기기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주 여성이 좀 더 쉽게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역시 여성들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법의 제정들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또 희망을 갖자면 앞서 김세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등한 사회로 가는데 우리가 훨씬 더 진일보하지 않을까 그런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싸워야 되는 문제로 같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의 안영신입니다. 저는 왠지 저희 단체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은 성북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평등권의 확장, 그리고 평화 생태 인권을 핵심 의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사실 이틀 전에 발제문 스크립트를 받고 현타가 좀 왔는데요. 우리 운동의 발전과 발전된 개념들에 제가 저 혼자만 오늘 현장에서도 그런데 다 이제 현재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너무 흘러간 옛 노래 같은 옛날 얘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지금 현재 떠나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 교육상상과 교육청에서 활동의 경험 요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면서 차별금지법과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의 제정에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 바로 슬라이드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과정을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켜낸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제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부침을 겪었는데요. 오늘 슬라이드가 10페이지로 넘어갔네요. 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섬뜩한 장면이었는데 광노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면서 보수적인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이 되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자 여러 이제 뭐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삭제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였고 실제로 이것을 의회에 이제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요. 근데 다행히 이때가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교육상임위에 회부가 되긴 했지만 본회의에서 임기 만료 폐기가 되어서 삭제가 되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돌아보면 정말로 정치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얼마든지 누군가의 인권이 이렇게 삭제될 수 있다라고 한 섬뜩한 선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학생인권 조례 무효 확인 소송,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예산 중지 행정 소송 등 학생인권 조례를 없애려는 갖가지 소송과 집단 행동들이 현장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이따 학생인권 조례 얘기로는 다시 돌아오고요. 제가 이제 2013년도에 그 성북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또 다른 제도인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으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상담하고 이들을 가깝게 만나고 있는 교사, 학부모, 상담가들에게 필요한 상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 안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를 호명한 사업으로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우려가 있었으나 성북구에서는 물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이 사업이 취지가 매우 좋으며 성북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이후 타 자치구로도 확대됐으면 좋겠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 제도,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까지 평등을 부르는 호명이 확대되어 진정한 민주주의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가능성을 확인을 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겨주시면. 네. 14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했는데 여전히 이제 저희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에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 우선 투표를 하였는데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이 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었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제 우선순위도 높이 통과돼서 2014년에 예산을 집행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성북구에서 그때 여기도 지방선거와 맞물립니다. 구청장이 이제 자기의 재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업에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까지 기다렸고 당시 구청장은 재선에 성공을 했으나 여전히 계속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단체부터 인권단체, 초중학교 교사까지 다양하게 이제 저희들이 같이 요거 대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치가 더 이상 이렇게 표에 흔들리지 않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합의보다 불일치를 계속 통해서 해체하거나 재조정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장면을 언제쯤에야 목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뭐 이런 갈망들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슬라이드 16페이지입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가 이제 그 불용이 계속 이제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담당과의 이 주무관들을 이제 찾아다녔었는데 과장도 만나고 뭐 구청장도 만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담당과에서는 계속 이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로 어떤 법률에서도 성소수자를 지원하라고 하는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제 그 서울시의회까지 점거하면서 농성을 했을 때까지도 이렇게 절감하지 못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 규정이 없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를 이제 접하니까 굉장히 정말 이게 그 소수자 호명이 얼마나 절실한 것이었는지 좀 크게 이렇게 깨닫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12월 30일까지 해가지고 뭐 성북구 대형 교회 목사들이 중심이 된 성북교구 협의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하고 예산 이제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이 그때 많으신데 예, 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그냥 2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시기에 서울시 의회는 그러니까 서울시청 이제 로비 예, 저희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인권 헌장이 이제 발표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거를 했었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서 20페이지 서울시 점거 농성에 앞서서 프레스센터 그 옆에 프레스센터 전광판 꼭대기에 희망연대 노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희망연대 노조의 정규직, 비정규직 케이블 방송 노동자 2사람이 노동인권 실현을 요구하면서 먼저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 행동이 서울시청 로비를 점거하였을 때 희망연대 노조 조합원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지원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당시 희망연대 노조 집회에서 제가 그 형제복지원 한종선님의 연대사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그분의 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매일 구타와 욕설,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하면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내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복지원을 나와서 한 선생님을 만나면서 나의 언어를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연대사를 하셨었는데요. 그 나의 언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언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불평등을 끊임없이 해체하려는 우리들에게 N개의 언어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1페이지로 넘어가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이제 예산은 불용되었지만 마을에서는 관계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서울시 점거 농성을 통해서도 관계의 확장이 일어났는데요. 마을 불평등을 해체하려는 과정에 함께했던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
예술가와 성소수자 운동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장을 모색했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성북구 주민들의 커밍아웃의 장, 함께 사니 참 좋다라고 하는 행사들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 동네 찻집 주인은 나와서 차를 팔고 청소년 활동가들은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여기 저희 불용 과정에서 함께 하다가 성북의 둥지를 튼 띵동은 퀴어 퀴즈를 내고 해마다 사실은 이어가길 바랐으나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잠시 멈춤 중에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다시 학생인권 조례로 넘어가서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30페이지. 네. 아까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어쨌든 이제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행정에서 사실은 그 권리보장 내용들을 잘 담아서 계속적으로 그 발표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학생인권 종합계획 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성소수자 보호, 성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라고 하는 그 조항을 담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마침내 행정은 호명에 응답해서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마땅히 담아야 할 보장 내용을 담아냈고 이거는 이제 조례 제정 과정부터 굳건히 관련 조항을 지켜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학생인권센터에서 이 일을 맡게 됐는데 학생인권센터의 이제 인권조사관들조차도 사실은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 제대로 본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서 지금 이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내고 발표를 하면서 국가인권위와 집띵동을 등지를 방문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그 만들 때도 성북구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복지센터장이 지금까지 한 번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경악해 했었는데요. 그런 지점 지금 서울시 교육청 안에는 꽤 많은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적절히 대응을 할 만한 이제 인권센터에서 대응을 할 만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역량 교육들을 받고 있고 지금 성평등 팀에서 일단 우선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존재가 삭제되거나 등으로 뭉개지고 비가시화되는 목 없는 이들의 몫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불화하고 불일치해서 불평등을 해체하고 재조정하여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해방의 길에 이제 끝까지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셰어와 차재현의 평등 크로스에 함께 하면서 우리 운동이 또 한 발 전진해 있음을 확인했고요. 차별의 호명을 넘어 보편적, 입체적, 통합적, 교차적인 접근에서 제도를 고민하고 각자의 삶의 결에 맞는 권리와 보장 내역을 구체화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앞서서 저희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의 예산 집행 요구에서 만났던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대답, 법규 어디에도 성소수자 지원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그 대답, 그들의 변명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 종합계획 수립에서 성소수자 학생 보호라는 조례의 근거가 있었기에 내부를 설득할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기본법이어서 그렇겠지만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경험에 의한 고민이 좀 생겨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상상과 마을에서 함께했던 그간의 활동들을 성찰적으로 되짚어보게 해주는 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5분의 말씀 들었는데요. 아마 오늘 또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들기도 하고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 나누신 말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혹시 나 오늘 이 얘기 안 하고 집에 가면 자기 전에 생각날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시면 딱 2분만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없으시면 저희 오늘 이렇게 자리 마무리 해도 될지, 네. 아니면 나영님 혹시 잠깐, 네. 마이크를 드릴까요? 네. 네, 그 정혜신님 마이크 앞에 핀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 네. 카메라 나영님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토론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나 그간의 다른 영역에서 같이 토론을 해오면서도 실제로 이 기본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세부적인 어떤 개별 법들이나 현장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주 많고 또 구체적으로 또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여러 자리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포괄적 성교육, 노동, 그리고 오늘 자리처럼 이제 차별금지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각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볼 부분들이 되게 많고 특히 의료 영역에서 구분, 배제, 제약, 특혜라는 이 틀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좀 새롭게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 내부에서 어떤 관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었고, 또 이주 영역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게 실제로 어떠한 조건들이 주거와 노동과 그리고 그것을 보장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착취적인 여러 가지 이제 거주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문제들을 볼 때 아까 발제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단지 이게 권리가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위치에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다 교차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과제를 볼 수 있었고 또 마지막에 안영신님 발제를 통해서도 실제로 그러면은 이 법이 사실상 그런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바탕이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그동안 이제 이 학생인권 조례의 발제치를 가지고 이미 이제 선례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지자체 차원에서의 또 교육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처럼 이 포괄적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 안에 교육기관에서의 의무사항으로 이제 그런 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례들과 함께 더 구체화 시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구체적인 토론으로 같이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두 법이 실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오늘 포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성재생산 건강기본법 혹은 성재생산 기본법 같은 명칭으로 이 법안을 발의하려는 국회 혹은 행정부처들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논의에 있어서 쉐어가 기본법 안에서 강조했던 가치들이 잘 담기고 그리고 또
이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 평등법이 4가지나 되는데요. 이 입법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방향들이 오늘 논의되기도 했었던 차별금지의 원칙들을 잘 담아내고 오늘 나누었던 이런 다양한 영역의 필요성들을 담아낼 수 있는 잘 만든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중간중간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의 연속 포럼 마지막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